안녕하세요. 산후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 주제도 감동적이면서 반전이 있으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초겨울 찬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며 늦은 밤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죠. 대기업 회장 윤태주는 VIP 모임을 마치고 나서 지친 걸음으로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였지만 오늘따라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오늘 모임에서도 여러 정치인들과 재계 인사들이 모여 복잡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경제 상황, 정치적 이슈, 그리고 각종 사회적 문제들까지 한 달에 몇 번씩 반복되는 이런 모임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자리가 즐겁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저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택시, 윤태준이 손을 들어 올리자 낡은 소나타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체 곳곳에 긁힌 자국들이 보였고 뒷좌석 시트도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죠. 범퍼에는 작은 찌그러진 자국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택시였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택시는 타지 않았을 테지만 늦은 시간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차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은 가죽 시트의 냄새와 함께 은은한 방향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뒷좌석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승객들을 태우면서 생긴 흔적들로 가득했어요. 시트 가장자리는 헤어져 있었고 손잡이 부분은 손때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까지 가주세요. 윤태준이 뒷좌석에 몸을 맡기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기사는 중년의 남성으로 보였고 약간 구부정한 어깨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오랜 세월 택시 운전을 해온 것 같은 모습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기사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특별히 말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뚝뚝하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목소리였어요. 윤태주는 그런 기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처럼 피곤한 날에는 조용히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최고였거든요. 차 안에는 은은한 방향제 냄새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배어있는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 불쾌하지는 않았지만 고급 승용차에 익숙한 윤태준에게는 다소 낯선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려하고 부담스러운 VIP 모임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소박함이 있었거든요. 윤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있을 중요한 이사회 건들도 머릿속으로 점검해 봤어요. 그런데 무심코 앞좌석을 쳐다본 순간 선바이저에 꽂혀 있는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사의 가족 사진이려니 했어요. 택시 기사들이 가족 사진을 차 안에 붙여놓는 것은 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거든요. 특히 그 눈매와 코의 선,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의 윤곽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윤태주는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사진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럴수록 그 얼굴은 점점 더 익숙해 보였어요.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어린 시절 자신의 딸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일치한다고 봐야 할 정도였어요. 눈의 모양, 코의 높이, 입술의 곡선, 심지어 미간의 간격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딸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혹시 윤태준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30년 전 5살이던 딸 아연이 유괴당한 그날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늦은 밤이었어요. 회사 일로 집에 늦게 들어간 윤태주는 아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야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연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최선을 다해 수색했지만 아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이후로 윤태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전국적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소용없었어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몇 년 동안 찾아다녔지만 단 하나의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 몇 년 후 세상을 떠났고 윤태준은 혼자 남겨졌어요. 택시는 여전히 도심을 달리고 있었지만 윤태준의 머릿속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진 속 여성을 계속 쳐다보고 있자니 점점 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 미간 사이에 작은 점, 약간 처진 눈꼬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특유의 온화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아연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 현실일까요?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의 흔적을 이렇게 우연히 택시에서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보고 있으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사는 룸미러로 윤태준의 모습을 한두 번 훔쳐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윤태준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상시와 달리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너무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기사가 당황할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아왔던 딸의 흔적이 이렇게 우연히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윤태준의 손은 어느새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약간 떨렸어요.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가로등 불빛이 지나갈 때만 잠깐씩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분명히 아연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같은 얼굴이라고 봐야 할 정도였죠. 택시는 한강을 건너며 계속 달렸지만 윤태준의 마음은 이미 3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것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음악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그 사진 속 여성의 얼굴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윤태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저 사진이 눈에 띄어서요. 혹시 따님이신가요? 룸미러를 통해 기사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장기철은 잠시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더니 룸미러로 윤태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죠.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기철은 앞을 보며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태준도 혹시 신뢰가 되는 질문을 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장기철의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묘하게 애매했어요. 친딸이라면 그냥 네, 제 딸입니다라고 대답했을 텐데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태준은 더 궁금해졌지만 섣불리 추궁하기는 어려웠어요. 대신 좀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면 상대방이 경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결혼은 하셨나요? 윤태준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택시 승객이 기사와 나누는 평범한 대화인 척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장기철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을 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길에서 주운 아이입니다.
벌써 30년도 넘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태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이라는 시기가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했거든요. 아연이 유괴당한 때가 정확히 30년 전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정확한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기사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오해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름은 뭐라고 하시나요? 윤태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장기철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너무 어리고 놀란 상태여서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거든요. 며칠 동안 관찰해보니 자꾸 중얼거리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아연이라는 이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아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태준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30년 전 5살 그리고 아연이라는 이름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어요. 혹시 아이를 발견했을 때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나요? 옷이나 장신구 같은 것 말이에요.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질문의 답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거든요. 만약 아연이 가지고 있던 목걸이 이야기가 나온다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장기철은 신호등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내려 했던 슬픈 기억을 되짚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목걸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사 모양의 정말 예쁜 목걸이였어요. 아이가 그걸 꼭 쥐고 있더라고요. 장기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까지 물어보시는 거죠?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천사 목걸이. 윤태준은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그것은 아연의 두 돌생일에 자신이 직접 선물한 목걸이였거든요. 작은 금 천사가 달린 목걸이로 뒷면에는 To My Angel AHYUN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기사님,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기철은 급히 길가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어요. 두 사람 모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혹시 그 아이가 자주 하던 말이나 행동이 있었나요? 어린 시절의 말이에요. 윤태준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만약 이것마저 일치한다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장기철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애가 항상 잠들기 전에 중얼거렸어요. 아빠가 찾으러 올 거야. 라고요. 장기철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자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끔 밤에 울면서 집에 가고 싶어라고 하기도 했고요. 저희는 그런 아이를 달래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연이 어렸을 때 잠들기 전에 항상 하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아빠가 모든 걸 다 지켜줄 거야 라고 하면 아연이 아빠가 찾으러 올 거야 라고 대답하곤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장기철이 덧붙였습니다. 잠들기 전에 항상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면서 뭔가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빠가 선물해 준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윤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사진 속 여성이 바로 자신의 딸 아연이라는 것을 말이죠. 기사님, 제가 무례한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윤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따님도 함께요. 장기철은 룸미러를 통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윤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30년 동안 딸처럼 키워온 아이의 친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일까요? 그 아이가 정말 손님의 딸일까요? 장기철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찾아왔거든요. 윤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장기철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윤태준에게 건넸어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연이에게도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택시는 다시 출발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윤태준은 잠들 생각도 하지 못하고 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익숙한 책 냄새와 함께 오래된 추억들이 밀려왔어요. 서재 한쪽 구석에는 30년 동안 한 번도 치우지 못했던 아연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큰 나무 상자 2개와 작은 서랍장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 안에는 딸의 모든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가끔 함께 이 물건들을 꺼내보곤 했었는데 아내가 떠난 후로는 혼자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 거의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어린 딸의 추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작은 옷가지들, 장난감, 그림책,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아연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유괴당하기 직전까지 찍었던 모든 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앨범이었어요. 돌사진, 백일사진, 그리고 일상 속에서 찍었던 자연스러운 모습들까지 각각의 사진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적어놓은 날짜와 설명이 있었습니다. 윤태준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택시에서 본 그 사진의 모습을 떠올리며 차근차근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닮았다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자세히 비교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럴 수가. 윤태준은 감탄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연의 얼굴을 성인이 된 모습으로 상상해 봤을 때의 모습과 택시,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거의 일치했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의 형태, 그리고 입술의 곡선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윤태준은 확대경을 가져와 사진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연의 두 돌대 사진을 보니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특징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왼쪽 눈꼬리 아래 작은 점, 오른쪽 귀에 독특한 굴곡, 그리고 미간 사이에 연한 주름까지.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아연의 목 옆쪽에는 작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자연스러운 모반이었습니다. 의사도 전혀 문제 없다고 했고 오히려 아연만의 특별한 표시라고 생각했었어요. 택시 사진에서도 똑같은 위치에 그 점이 희미하게나마 보였습니다. 또한 아연의 왼쪽 귀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약간 특이한 굴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귓바퀴 윗부분이 살짝 접혀 있는 형태였는데 이것도 선천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귀도 정확히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었어요. 아연아, 정말 너인 거니? 윤태준은 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혹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윤태준은 밤새도록 아연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아연이 가장 좋아했던 분홍색 토끼 인형, 처음 걸음마를 뗄 때 신었던 작은 신발, 그리고 직접 그렸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크레용 그림들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특히 아연이 두 돌생일에 받았던 천사 목걸이와 똑같은 것이 여분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당시에 혹시 잃어버릴까봐 같은 것으로 두 개를 주문했었거든요. 하나는 아연에게 선물했고 하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목걸이를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니 뒷면에 새겨진 To My Angel, AHYUN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목걸이가 진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만약 택시 기사가 키운 아연이 이와 똑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윤태주는 장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두 사람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장기철의 목소리에서도 피로와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기사님, 어젯밤에는 죄송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윤태준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저도 한 번쯤은 궁금했거든요. 그 아이의 진짜 부모가 누구일지. 30년 동안 궁금했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어요. 장기철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연의 친부모를 찾을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0년 동안 딸처럼 키운 아이를 떠나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늘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요. 네, 좋습니다. 아연이에게도 어젯밤에 이야기했거든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가 설명해 주니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윤태주는 아연의 사진들과 당시 유괴 사건 관련 자료들을 모두 준비했어요. 신문 기사, 경찰 수사 자료, 그리고 현상금 공고문까지 30년 전 그 사건의 모든 기록을 가져갔습니다. 장기철도 그동안 간직해왔던 아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물건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연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기록해둔 일기, 그리고 아연이 성장하면서 남긴 여러 가지 흔적들까지 모든 것을 가져왔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각자가 가져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윤태준이 가져온 어린 시절 아연의 사진과 장기철이 키우며 찍었던 아연의 성장 과정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죠. 마치 끊어진 퍼즐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걸 보세요. 윤태준이 아연의 5살 때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철이 가져온 비슷한 시기의 사진과 나란히 놓았어요. 두 사진을 비교해 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는 명백히 같은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목걸이 말인데요. 윤태주는 조심스럽게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천사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의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금으로 만들어진 작은 천사가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연이에게 선물하려고 미리 준비해 둔 것입니다. 똑같은 걸로 2개를 주문했거든요. 하나는 선물했고 하나는 혹시 잃어버릴까봐 보관해뒀던 거예요. 윤태준이 목걸이를 뒤집어 보여주자 To My Angel AHYUN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기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목걸이의 디자인은 물론이고 뒷면의 글씨까지 완전히 일치했거든요. 기사님, 혹시 그 목걸이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윤태준이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연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목에 걸고 다닙니다. 자신의 유일한 어린 시절 추억이라면서요. 그 목걸이만은 절대 벗지 않아요. 장기철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사실 아연이한테 여러 번 새 목걸이를 사주려고 했거든요. 더 예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아연이는 그 목걸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윤태준의 딸 아연과 장기철이 키운 아연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윤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찾지 못한 딸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군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아연이는 저희에게도 소중한 딸이에요.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아연이가 와서 저희 가정이 완성됐다고 생각했어요. 장기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부모를 찾게 됐으니 아연이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죠. 윤태주는 장기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친딸처럼 키운 아이를 친아버지에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님, 제가 무리한 요청을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혹시 따님을 만나뵐 수 있을까요? 윤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무리 모든 증거가 일치한다고 해도 본인을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했어요. 사실 아연이에게도 이야기해 봤어요. 어젯밤에 말이죠. 장기철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윤태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친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니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딸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장기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연이가 너무 충격받지 않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버지라고 나타나시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물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윤태주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딸이 상처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연이는 어떤 성격인가요? 윤태준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보지 못한 딸이 어떻게 자랐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조용하고 착한 아이예요. 그리고 매우 신중한 편이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친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계할 수도 있어요. 장기철이 설명해 줬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정말 따뜻한 아이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편이라서 진심을 다하면 분명 알아줄 거예요. 며칠 후, 세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윤태주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너무 권위적이거나 부담스럽게 보이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딸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 동안 윤태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만난다는 기쁨과 동시에 과연 딸이 자신을 받아들여 줄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드디어 장기철과 함께 아연이 나타났습니다. 윤태주는 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사진으로만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확실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어요. 아연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준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친아버지를 실제로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준입니다. 윤태준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감정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어요. 아연이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많은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아연이 장기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니 윤태준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딸을 이렇게 잘 키워준 장기철에게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리고 아연에게는 장기철이 진짜 아버지나 다름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윤태주는 너무 조급하게 굴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기억나는 게 있나요? 윤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도 했어요. 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희미하게나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큰 집에서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를 공주님이라고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요. 윤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린 시절 아연을 부를 때 항상 우리 공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아연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비야, 나비야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노래만 들으면 울고 싶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연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바로 나비야, 나비야였거든요. 잠들기 전에 항상 불러달라고 조르던 노래였고 윤태주는 그때마다 기꺼이 불러주곤 했었어요. 또 비 오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져요. 특히 천둥 소리가 나면 더 그래요. 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연이 유괴당한 날도 바로 비 오는 날이었어요.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이었죠. 그런 기억까지 남아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혹시 이 목걸이 기억나세요? 윤태준이 조심스럽게 똑같은 천사 목걸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연은 깜짝 놀라며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어요. 이건 어떻게 똑같은 게? 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내 돌생일에 선물하려고 준비했던 거란다. 처음으로 윤태준이 아연에게 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내가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지칭했어요. 똑같은 걸로 두 개를 만들었거든. 하나는 너에게 선물했고 하나는 만약을 위해 보관해뒀어. 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유일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진짜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버지의 딸인가요? 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걸 가리키고 있어. 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다. 윤태준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장기철은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딸이었던 아연이 이제 친아버지를 찾게 된 것이었거든요. 아연아, 장기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버지는 이해할 거야.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라는 걸 잊지 마. 아연은 두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쪽은 자신을 낳아준 친아버지, 다른 한쪽은 30년 동안 키워준 아버지, 둘 다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날 밤 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태준과의 만남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연은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생 자신과 함께했던 이 작은 천사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목걸이를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연은 장기철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장기철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그분의 딸일까요? 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기철은 손을 멈추고 아연을 바라봤어요. 모든 증거가 그걸 가리키고 있단다. 사진, 목걸이,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것들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 장기철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딸을 친아버지에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어. 유전자 검사 말이야.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친부모를 찾는 것에 대해서요. 아연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기철은 딸의 손을 잡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연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 장기철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실 아빠도 오랫동안 궁금했어. 내 친부모가 어떤 사람들일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그분이 정말 내 친아버지라면, 그리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는 기꺼이 널 보내줄 거야. 아연은 눈물을 흘리며 장기철을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거든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픔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빠, 저는 아빠를 떠날 생각은 없어요. 그분이 정말 제 친아버지라고 해도 아빠는 여전히 제 아빠예요. 아연의 말에 장기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후 윤태주는 정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일치한다고 해도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야 완전히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검사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구강 점막을 채취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세 사람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태주는 아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고 아연은 자신이 기억하는 단편적인 기억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장기철은 아연을 키우면서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사실 아연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장기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밤마다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정말 많이 달래주고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죠. 윤태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5살 어린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땐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윤태준이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아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가끔 진짜 아빠를 찾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장기철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아연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친딸처럼 아꼈죠. 아내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까지 아연이 걱정이었어요. 아연은 두 아버지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친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윤태준도 아연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연이 유괴당한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어. 윤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도 하고 전국의 고아원을 다 돌아다니기도 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외까지 가서 찾아보기도 했고 그렇게 오랫동안 찾으셨군요. 아연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응, 내 어머니도 마지막까지 널 기다렸어. 아프면서도 혹시 내가 돌아올까봐 이사도 안 가려고 했지.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태준과 아연 사이의 친자 확률은 99.99%였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이었죠.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세 사람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말 제가 아버지의 딸이었군요. 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태주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어요. 아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윤태준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장기철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아쉬운 일이기도 했거든요. 오랫동안 자신의 딸이었던 아연이 이제 친아버지를 찾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연이 두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친아버지도 만났고 지금까지 키워준 아버지도 있고 둘 다 소중한 존재였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며칠 동안 세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를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어요. 윤태주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은 기쁨과 동시에 딸이 다른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랐다는 복잡한 감정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연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어요. 30년 동안 장기철의 딸로 살아왔는데 이제 갑자기 다른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 마음 한구석에 있던 빈 공간이 채워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장기철은 가장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아쉬운 일이기도 했거든요. 30년 동안 친딸처럼 키운 아연이 친아버지를 찾게 된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이제 아연을 보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윤태준이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연과 장기철에게 같이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윤태준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연이 어린 시절 살았던 그 집이었어요. 윤태준은 아연이 떠난 후에도 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딸이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아연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억에는 없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넓은 거실, 큰 창문,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 편안했습니다. 이게 제가 살던 집인가요? 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내가 5살까지 살던 집이야. 윤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내 방도 그대로 있어. 보고 싶으면 보여줄게. 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방을 보고 싶었어요. 윤태준은 아연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연의 방은 정말로 30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인형들, 그리고 그림책들까지 모든 것이 그때 그대로였어요. 와, 아연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침대 옆 서랍에는 아연의 그림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크레용으로 그린 서툰 그림들이었지만 윤태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작품들이었어요. 이것도 제가 그린 건가요? 아연이 한 장의 그림을 들며 물었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작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응, 내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야. 유괴당하기 며칠 전에 그렸어.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을 둘러본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시간이었어요. 아연아, 윤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거야. 그동안 널 키워주신 아버지가 있고 거기서 행복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야. 아연은 두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장기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연아,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어. 우리 모두 내 가족이야. 그때 윤태준이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연의 천사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원래 내게 주려고 준비했던 거야. 이제라도 받아줄래? 윤태준이 목걸이를 아연에게 건넸습니다. 아연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받아들었어요. 이건 내가 내 돌생일에 처음으로 선물한 거란다. 윤태준이 목걸이를 아연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To my angel, 아연, 내 천사 아연에게. 목걸이를 받은 아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목걸이가 이제 짝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아연은 두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 다 제 아버지예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생물학적 아버지이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신 진짜 아버지예요. 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을 다 사랑해요. 그리고 두 분 모두 제 인생에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윤태준과 장기철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연의 말이 두 사람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거든요. 그럼 우리 모두 가족이 되는 건가? 윤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조금 특별한 가족이지만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윤태준은 장기철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진짜 아버지처럼 키워주셨군요. 윤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당신이 대신해 주셨어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장기철도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연이는 저희에게도 큰 선물이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는데 아연이가 와서 완전한 가족이 됐거든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상하고 특별한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에필로그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아연은 이제 두 아버지 사이를 오가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주중에는 장기철과 함께 생활하고 주말에는 윤태준과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의 가족처럼 느껴지게 되었어요. 윤태준은 아연과의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30년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장기철에게 들으며 딸의 성장 과정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연이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지 알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장기철은 처음에는 아연을 윤태준에게 빼앗길까봐 걱정했지만 그런 우려는 금세 사라졌어요. 아연은 여전히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고 윤태준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구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연에게는 소중한 아버지였지만 각자의 역할과 의미가 달랐어요. 아연은 두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윤태준을 통해서는 자신의 뿌리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었고 장기철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만들어준 사랑과 보살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어딘가 빈 듯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윤태준과 장기철도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았고 아연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윤태준이 장기철을 정말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장기철의 생일에는 선물을 준비하고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철도 윤태준의 회사 일이 힘들 때 격려해주고 때로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아연은 두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두 사람이 어색해하거나 경쟁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어느 날 아연은 두 아버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제가 결혼할 때 두 분이 함께 저를 웨딩마치로 인도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말을 들은 윤태준과 장기철은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친아버지가 딸을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아연은 두 아버지 모두를 원했던 것이었거든요. 물론이지. 우리 모두 내 아버지니까. 윤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할 사람도 없으면서 벌써 그런 걱정을 하나? 장기철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아연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아연이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의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윤태준이 직접 고기를 구웠고 장기철은 아연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아연은 두 아버지 사이에 앉아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두 분 덕분이에요. 한 분은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한 분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윤태준은 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고마워. 내가 돌아와줘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서. 장기철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게 정말 기적 같아. 만약 그날 밤 택시를 타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모르고 살았을 텐데. 세 사람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각자의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윤태주는 30년 만에 딸을 되찾게 해준 운명에게, 장기철은 소중한 딸과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준 하늘에게, 그리고 아연은 2명의 훌륭한 아버지를 갖게 해준 모든 것에게 감사했어요. 몇 달 후 아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2개의 사랑, 하나의 가족이었어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고, 또한 입양 가정의 아름다운 면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책에는 택시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태준의 30년간의 기다림, 장기철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아연의 정체성 찾기까지, 모든 것이 진솔하고 감동적으로 기록되었어요.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아연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윤태주는 아연의 책을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장기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어요. 장기철 역시 아연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1년 후, 세 사람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연의 소원이었어요. 2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그리고 런던의 빅벤 앞에서 세 사람은 행복한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여행 중에 윤태주는 아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연이 살았던 집을 아연의 이름으로 등기를 옮긴 것이었어요. 이제 내 집이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곳 말이야. 아연은 감동받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기철에게도 제안했어요. 아빠도 함께 그 집에서 살아요. 우리 모두 함께요. 장기철은 처음에는 사양하려 했지만 아연과 윤태준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큰 집이었기 때문에 각자의 공간도 충분했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았어요. 새로운 공동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윤태주는 아침마다 아연과 장기철을 위해 커피를 내려주었고, 장기철은 저녁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어요. 아연은 2 아버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실종 아동을 찾는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윤태주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가족들을 도와주면 어떨까? 윤태준이 제안했습니다. 내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서 실종 아동을 찾는 일을 해보고 싶어. 아연과 장기철 모두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윤태주는 실종 아동 찾기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어요. 장기철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아연은 홍보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재단 활동을 통해 많은 가족들이 재회하는 기적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세 사람은 자신들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연은 35살이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약속대로 윤태준과 장기철이 함께 아연을 웨딩마치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2 아버지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설레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연이 어렸을 때 살았던 방에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되새겼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아연이 2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록 복잡한 상황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가족이 됐어요. 윤태주는 아연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정말 행복해. 널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장기철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연이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윤태준 씨도 내 소중한 가족이 됐으니까. 결혼식 당일
아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윤태준과 장기철이 양쪽에서 아연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은 하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아연은 두 아버지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버지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분 덕분입니다. 한 분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한 분은 저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분 모두 저에게 완전한 가족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30년 전 그 택시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적 같은 우연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고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가족입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두 분은 항상 제 마음속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언제나 두 분의 딸로 남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언제나 두 분의 딸, 아연올림. 편지를 읽은 윤태준과 장기철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공통의 소중한 딸이 있었고 그 딸로 인해 서로가 가족이 된 것이었어요. 몇 년 후 아연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윤태준과 장기철은 모두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아이는 두 할아버지를 구분해서 부를 수 있도록 윤태준을 큰할아버지, 장기철을 작은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손자를 안고 있던 윤태준이 장기철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날 밤 택시를 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텐데. 그러게요.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장기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자가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는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윤태준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훌륭한 친구이자 가족을 얻었으며 이제는 사랑스러운 손자까지 생겼다. 인생이 때로는 잔혹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기도 한다. 내가 받은 모든 축복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장기철도 그날 밤 같은 마음으로 하늘에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연은 남편과 함께 아이를 재우며 두 아버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되새겼어요. 이렇게 택시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혈연을 초월하고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연의 아들 지훈이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두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윤태준은 77세, 장기철은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손자를 돌보는 일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 구조가 특별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항상 엄마, 아빠, 그리고 두 할아버지를 함께 그렸습니다. 친구들이 왜 할아버지가 두 명이냐고 물으면 지우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는 두 명의 아빠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가 두 명이야. 정말 행복하지? 지훈의 순수한 대답은 듣는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복잡한 사연보다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거든요. 윤태준이 설립한 실종 아동 찾기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백 명의 실종 아동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윤태준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의 열정에 감동받아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기철은 70세 생일을 맞아 택시 운전을 그만두었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지만 이제는 손자와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윤태준은 장기철의 퇴직을 축하하며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장기철이 그동안 타고 다녔던 택시를 사서 기념품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택시가 우리를 만나게 해줬으니까요. 기념으로 보관해둬야죠. 윤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기철은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어요. 그 낡은 택시가 이제는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연은 이제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지만 특히 두 할아버지의 기쁨이 컸어요. 지훈이도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신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아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훈이처럼 두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겠네. 윤태준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것은 정말로 딸이었습니다. 아연은 딸의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할아버지와의 만남, 가족이 된 것,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삶 모든 것이 은혜였거든요. 은혜가 태어나던 날, 윤태준은 병원에서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손자와 손녀까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장기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에서 주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자신에게 손자와 손녀를 안겨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인생이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동생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게 자신이 들었던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물론 아직 은혜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지훈이는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은혜야, 우리 큰할아버지는 엄마의 진짜 아빠야.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는 엄마를 키워준 아빠고 둘 다 우리를 정말 사랑해. 그런 지훈이의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복잡한 사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윤태준은 장기철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여행이나 떠날까요?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이 많잖아요. 장기철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연의 허락을 받고 한 달간의 국내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부산, 경주, 그리고 강원도까지 평생 바쁘게 살아온 두 사람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 아연에 대한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이제는 정말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 그날 밤 제가 다른 택시를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윤태준이 제주도 해변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겠죠. 그리고 아연이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을 거고요. 장기철이 파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형제처럼 지냈어요. 윤태준은 장기철을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장기철은 윤태준을 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연은 그런 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두 사람이 불편할까봐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준 것이었거든요. 윤태준의 회사에서는 장기철을 명예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오랜 사회 경험과 인생의 지혜를 가진 장기철의 조언이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었거든요. 장기철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 갔습니다. 두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들에게 최고의 할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지훈이가 축구를 좋아하면 함께 축구를 보러 가고 은혜가 그림을 좋아하면 미술관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두 할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을 정말 좋아했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학교에서 가족 속의 과제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지훈이는 고민 없이 두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에게는 두 명의 아빠가 있어요. 한 분은 엄마를 낳아주신 아빠이고 한 분은 엄마를 키워주신 아빠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두 명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지훈이의 발표를 들은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의 가족 이야기는 학교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윤태준과 장기철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손자가 자신들의 가족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 기뻤거든요. 아연의 책 2개의 사랑, 하나의 가족은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영화 시사회에는 세 가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은 몰랐어요. 아연이 영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사랑이 특별한 거야. 윤태준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이제 윤태준은 80세를 바라보고 있고 장기철도 70 중반이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은혜는 할아버지들과 놀고 있었고 아연 부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에요. 아연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특별한 가족에 들어온 것을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윤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30년 전 그 절망적이었던 날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행복이 꿈만 같았어요.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대가족을 이루게 된 것이었거든요. 장기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주운 작은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줄 줄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친아버지와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될 줄도 몰랐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연이 두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요. 두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완벽한 가족이 있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고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그 조용한 일요일 오후 6명의 가족이 함께 모여있는 거실에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 사랑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갈 것이었어요. 택시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더 큰 기적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